1997년 1월 23일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잿빛 구름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던 그날 오후, 뉴스 속보 하나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재계순위 14위, 대마불사의 신화로 불리던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리의 전건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자 훗날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IMF 외환 위기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불길하고 차가운 경보음이 울린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것일까요? 이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치밀한 카르텔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사건의 진상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의 충격은 단순히 대기업 하나가 망했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보철강이 짊어지고 있던 부채의 규모는 약 5조 7천억 원. 1997년 당시의 물가와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는 실로 천문학적인, 아니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나 중소기업은 단돈 몇 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줄도산하고 사장들이 야반도주를 하던 그 시절, 어떻게 일개 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5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은행들은 담보도 확실치 않은 이 기업에 왜 묻지마식으로 현금을 쏟아부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당시 충청남도 당진 한보철강 제철소 건설 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매립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고로와 흉물스럽게 멈춰선 크레인들은 마치 거인의 시체처럼 삭막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5위의 철강회사, 제2의 포항제철을 꿈꾸며 화려하게 착공했던 당진제철소는 이제 수천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눈물과 갚을 길 없는 빚더미만을 남긴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고함 소리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한보철강의 재무 구조였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경제부 기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한보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껍데기뿐인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대출 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는 부실한 재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경쟁적으로 한보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제1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등 네로라 하는 제1금융권 은행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은행장들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의도 증권가와 언론사 주변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의 냄새였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보 사태가 터지자마자 한보의 뒤에는 청와대 실세가 있다, 정태소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라는 찌라시들이 팩스를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검찰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즉각적인 내사에 착수했고 수사관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대형 게이트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포도 처리 직후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종합주까지 주는 곤두박질 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금을 회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는 곧바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진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뉴스 사회면에 장식했습니다. 한보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지자 그 안에 고여있던 부실과 부패의 탕류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1997년 1월,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촌스러운 외모의 노인. 헝클어진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환자복을 입은 채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은행장과 국회의원, 장관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었을까요? 세무공무원 말단직에서 시작해 재계 14위의 총수가 되기까지 그의 성공 신화 뒤에는 어떤 검은 거래와 치명적인 노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건의 초기, 언론은 한보의 부실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보의 당진 제철소 인허가 과정부터 부지 선정, 그리고 천문학적인 대출 승인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특혜였고 모든 것이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의 정점에는 당시 대통령의 차남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현철 씨의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1월의 바람 속에서 국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보다 권력에 줄을 대고 뒷돈을 찌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세상. 한보 사태는 고도 성장에 취해 있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한보그룹 본사를 들락거렸고 밤새 파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검찰은 파쇄된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진실의 퍼즐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거대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춤추는 또 다른 말에 불과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된 순간을 추적하려 합니다. 평범한 세무공무원이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이 아닌 검은 돈다발이 오가는 밀실에서 어떻게 한보라는 괴물을 키워냈는지, 그 기이하고도 섬뜩한 성장 과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보그룹의 창업주 정태수 회장의 과거로 들어갑니다. 23년간 세무서에서 잔뼈가 굵은 하위직 공무원이 어떻게 부동산 개발의 귀재가 되고 로비의 신이 되었는지, 그의 미스터리한 이중생활과 광기 어린 미신맹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풍수지리와 역술인의 예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97년 1월,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정태수. 그러나 시계바늘을 불과 20년 전으로만 돌려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기형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 정태수라는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보 사태라는 거대한 퍼즐을 결코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보그룹은
정태수라는 한 개인의 탐욕과 기이한 철학이 만들어낸 1인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정태수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투신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23년 동안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직업. 이 경력은 훗날 그가 제길 거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경영학 학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는지, 세법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권력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늦은 나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은퇴를 준비할 시점에 그는 사표를 던지고 야생의 정글로 뛰어들었습니다. 1974년 정태수는 한보상사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건설입니다. 당시 대치동 일대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허허 벌판이자 저습지였습니다. 모두가 저런 진흙탕에 누가 살겠냐며 코웃음을 쳤을 때 정태수는 전 재산을 털어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불어닥친 강남 개발붐과 맞물려 음마아파트는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4,424세대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는 분양과 동시에 왕판되었고 현금 다발을 들고 몰려든 사람들로 모델하우스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보주택의 격리 직원은 하루에 들어오는 현금을 세다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부수로 정태수는 단숨에 수천억 원대의 현금 부자가 되었고 한보그룹은 재계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의 늦깎이 사업가가 단 5년 만에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오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쌓아 올린 성벽은 그 내부가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보그룹의 경영 방식은 일반적인 대기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전문 경영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있었지만 거수기에 불과했고 회사의 모든 결정은 오로지 회장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결제서류부터 직원들의 소소한 비품 구매 내역까지 직접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라는 세무공무원 시절의 습관이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황제 경영은 조직 내의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보이지 않는 고문들의 존재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지독한 미신 신봉자였습니다. 사명인 한보 역시 한국의 보물이 되라는 뜻도 있었지만 역술인의 조언에 따라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항상 역술인을 찾았으며 건물을 지을 때도 풍수지리를 따져 정문 위치를 바꾸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임원 승진 인사에서도 관상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따져 결정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이 움직이는 현대 기업의 경영이 데이터와 분석이 아닌 점괘와 미신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맹신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갯벌을 매립해 제철소를 짓는 것이 집안 침하 우려가 있고 비용이 막대하다며 반대했지만 정태수는 그곳이 돈이 솟아나는 명당이라는 풍술 지리설을 믿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이 마비된 자리에 맹목적인 믿음이 자리 잡았고, 이는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비의 귀재 혹은 로비 회장입니다. 그는 세무 공무원 생활을 통해 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선까지 접근해야 안전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관리 자금을 살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집으로 배달된 사과 상자. 그 속에 담긴 것은 사과가 아니라 빳빳한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훗날 사과 상자가 뇌물 전달의 대명사가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할 때도 자신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머슴을 챙겨야 한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뇌물을 주는 행위를 은밀한 거래가 아닌 당연한 성의 혹은 떡값 정도로 포장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받은 사람조차 죄책감을 덜 느끼게 만드는 그의 화술과 대담함은 정관계 인사들을 함보라는 늪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은행장들이 담보도 없는 함보에 수천억 원을 대출해준 배경에는 정태수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놓은 이 촘촘한 인맥의 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정태수 회장은 이제 건설업을 넘어 제조업, 그것도 국가기관 상업인 철강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지어 번 돈은 많았지만 그는 항상 장사꾼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시달렸습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처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역군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그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계산과 로비에는 천재적이었을지 몰라도 거대한 제철소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음마 아파트의 성공 신화에 도취된 정태수. 자신의 직관과 역술인의 예언, 그리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정치권 인맥만을 믿고 그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바다로 메워 세계적인 제철소를 짓겠다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모한 도전. 그것은 한보그룹의 도약을 위한 날개짓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의 몸짓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정태수 회장의 일생일대 도박이자 한보 사태의 진앙지, 당진 제철소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갯벌 위에 세워진 사상류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의 도입,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 뒤에 숨겨진 비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사 강행 뒤에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그 뜨겁고도 위험했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리 앞바다. 서해안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던 그곳은 당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 불리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매립지 위로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흙을 쏟아붓고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태수 회장의 마지막 꿈이자 한보그룹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현장, 한보철강 당진 제철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왜 하필 제철소였을까요? 음마 아파트로 돈방석에 앉은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재계에서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은 현금 장사 취급을 받으며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재벌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단순한 졸부가 아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진정한 산업 자본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처럼 붉은 샘물을 뽑아내며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포항제철을 넘어선
세계적인 철강 기업. 그것이 그가 꿈꾸던 철강 왕국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시작점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철소 부지로 선정된 당진 아산만 일대는 말 그대로 갯벌이었습니다. 무거운 고로와 육중한 설비들을 지탱해야 할 제철소의 집안으로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갯벌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 수십 미터 안반층까지 수천, 수만 개의 강철 파일을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기초 공사에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난공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지반이 너무 약하다. 매립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를 신봉했던 정태수 회장에게 전문가들의 데이터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돈이 모이는 명당이라 믿었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당시 한보철강은 제철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태수 회장은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모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코렉스 공법의 도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철소는 석탄을 덩어리로 만드는 코크스 공정과 철광석을 굽는 소결 공정이 필요하지만 코렉스 공법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샘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미완의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포항제철조차 코렉스 공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대규모 상용화는 시기상조라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태수 회장은 이를 포항제철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비기로 착각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읍소했지만 회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건 해야 1등이 된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한보는 오스트리아의 설비 업체로부터 이 설비를 전격 수입해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갓 딴 초보 운전자가 F1 레이싱카를 몰고 서킷에 뛰어든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과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철소 건설은 설계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보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 하루라도 빨리 샘물을 뽑아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면이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수정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어제 설치한 파이프를 오늘 다시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체계적인 공정관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빨리빨리라는 회장의 독촉마만이 확성기를 타고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초 2조 원대로 예상했던 총 사업비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폭등했습니다. 갯벌은 끝없이 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박을 때마다 수백만 원이 땅속으로 사라졌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자재비는 낭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사를 멈출 수 없었고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돌려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한보 내부의 조직 문화 또한 이 재앙을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정태수 회장 앞에서는 그 어떤 임원도 노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회장의 일장 연설을 듣고 받아 적는 받아쓰기 시간이었습니다. 당진 현장의 실태를 보고하려던 한 임원은 회장실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다며
재떨이가 날아들 뻔한 봉변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기술자와 관리자들은 도태되거나 입을 다물었고, 회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들만이 살아남아 엉터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곧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완성됩니다. 라는 거짓 보고가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당진 제철소는 겉으로는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95년과 1996년 무리하게 가동을 시도하던 공장 곳곳에서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쇳물이 넘쳐 흐르고 기계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한보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공적인 시운전이라고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당진 제철소는 쇳물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피 같은 자금을 빨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보는 더 많은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자체 자금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은행의 금고를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담보가치도 불확실하고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사비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긴 부실 덩어리 프로젝트.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대출을 즉각 중단하고 채권 회수에 들어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중은행들은 무엇에 홀린 듯 이 괴물에게 끊임없이 돈을 수혈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장이 직접 나서서 한보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행의 감시망을 무력화시켰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특혜대출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권력의 은밀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자금 흐름. 당진의 갯벌 속에 묻힌 것은 파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돈과 부패한 양심이 함께 매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금융 스캔들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한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5조 원, 그리고 그 돈길을 열어주기 위해 은행장들과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은밀한 거래. 한보 리스트의 사막이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하게 망가져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5조 7천억 원. 1997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보철강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사장이 은행 문턱을 넘으려 하면 수십 가지 서류를 요구하며 퇴짜를 놓는 것이 은행입니다. 하물며 자기 자본 비율이 바닥을 기고 갯벌 위에 검증되지 않은 공장을 짓고 있는 부실 기업에게 은행들이 아따터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금융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미스터리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990년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이면, 이른바 관치금융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은행장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금융기관의 수장이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말단 출납개원에 불과했습니다. 한보 사태 청문회에서 제1은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들이 털어놓은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위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한보 철강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여신 심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감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담보가 전혀 없는 신용대출까지 무제한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마법의 열쇠는 바로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의 정책적 지원이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정부 고위층의 전화 한 통이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팀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올려도 은행장의 결제 도장은 망설임 없이 찍혔습니다. 은행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함보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함보그룹을 지탱했던 또 하나의 위험한 기둥은 바로 계열사 상호 지급 보증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한 구조였습니다. 함보철강이 돈을 빌릴 때 담보가 부족하면 함보주택이 보증을 서고, 함보주택이 자금이 필요하면 함보건설이 보증을 서는 식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신용을 무한대로 뻥튀기 하는 이 방식은 계열사 중 하나만 무너져도 그룹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을 위해 용인되어 온 이 잘못된 관행이 함보라는 괴물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태수 회장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외압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은행장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정관계의 고위 인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사과상자의 전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정태수 회장의 집무실 한편과 비밀 창고에는 항상 빳빳한 현금 다발로 가득 채워진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90년대 5만 원권이 없던 시절, 만원짜리 지폐를 사과 상자에 꽉 채우면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명절 선물용 과일 상자였지만 그 묵직한 무게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태수는 이 상자들을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호텔룸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트렁크에서 트렁크로 옮겨 실어지는 이 선물들은 대한민국 권력층을 매수하는 가장 확실한 화폐였습니다. 정태수의 로비 자금 관리 방식은 치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로비 자금을 기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 즉 세금처럼 생각했습니다. 공사를 따내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비용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공의 거래를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세탁 과정을 거쳐 사과 상자에 담겼고 밤에 어둠을 틈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뿌린 돈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았고 금융권과 행정부를 넘나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념도 원칙도 양심도 무력했습니다. 특히 대출 커미션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승인해준 대가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뒷거래. 정태수는 은행장들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내민 사과 상자를 거절할 수 있는 은행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돈을 받으면 약점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태수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공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보가 부도 직전까지도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1996년 말 함보철강의 자금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은행권에서도 더 이상은 힘들다는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태수 회장은 더욱 공격적인 로비를 펼칩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현직 장관, 유력 국회의원. 그는 전방위적으로 구명 로비를 시도하며 한보가 망하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의 회고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부도가 나기 며칠 전 정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당장 1,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은행장이 난색을 표하자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아느냐며 윗선 이름을 대더군요. 우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이 뒤엉킨 욕망의 카르텔. 은행 금고는 그들의 사금고였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저축한 예금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한보철강이라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철골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바로 이 검고 더러운 돈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한보가 쓰러지면서 그 사슬도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사슬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부도 어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던 비밀 장부, 대한민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평소 청렴과 도덕을 강조하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보 사태의 하이라이트, 대한민국 정계를 초토화시킨 한보 리스트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쳤던 검찰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여당 실세부터 야당 거물,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줄줄이 엮인 부패의 사슬. 과연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뜨거운 진실, 게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97년 6월 한보철강의 부도가 몰고 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심장부인 여의도에는 시베리아의 삭풍보다 더 매서운한 바가 몰아닥쳤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 괴문서 하나가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바로 한보 리스트.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 관료, 금융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살생부였습니다. 소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구는 5억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선거 자금으로 수십억을 지원받았다더라. 어제까지 호영호재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의원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국회의원회관의 전화기들은 불통이 될 정도로 바쁘게 울려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거기에 있는가? 이 공포의 근원은 정태수 회장의 독특한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2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록의 달인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뇌물을 줄 때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건넸는지, 심지어 당시 배석자가 누구였는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기록들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권력자들을 협박하거나 자신을 보호해줄 보험 증서이자 핵폭탄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한보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이 비밀 장부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의도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거악을 척결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청사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줄줄이 소환되는 참고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한보 리스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당인 신한국당의 실세들은 물론 도덕성을 강조하던 야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 인사들까지 총망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태수의 로비는 피아가 없는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로비였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여당 내의 거물급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인길 의원의 소환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친인척이자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권의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그에게 접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인길 의원은 정태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실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몸통은 따로 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스스로를 깃털이라고 칭했다면 도대체 그 뒤에 있는 몸통은 누구란 말입니까?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최측근이자 야당의 살림꾼으로 불리던 권노갑 의원 역시 한보 리스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한보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야당 실세들에게도 보험용 자금을 뿌렸던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은 돈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정치 혐오를 심어주었습니다. 정치는 썩었다 는 탄식이 거리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패수라는 한 기업인의 탐욕이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를 뇌물이라는 오물로 뒤덮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패수 회장의 태도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초반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정치인들이 자신을 구명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즉 의리를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밖에서 자신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마치 피자 조각을 하나씩 던져주듯 정치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선별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무언의 시위였고 검찰과 정치권을 상대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태수의 입만 바라봐야 했고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거물급 인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시기 TV 뉴스 화면은 연일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직 은행장,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평소 근엄한 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하던 그들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버스에 오르는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그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받고도 대가성은 없었다. 순수한 정치 자금인 줄 알았다. 떡값으로 받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흥정하는 서민들에게 그들이 주고받은 억 단위의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범했던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며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정권 말기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추악한 부패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로 덮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한보 사태는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 정권의 레인덕을 가속화시키고 정계 개편을 예고하는 거대한 정치적 지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인길 의원이 말한 몸통의 실체, 그리고 은행 대출 과정에 개입한 더 높은 윗선의 존재.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깃털만 뽑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태수의 입에서 나온 명단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무대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국회로 옮겨집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TV 생중계가 예고된 그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게 될 정태수 회장과 그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의 숨막히는 대결. 하지만 그곳에서 국민들이 목격하게 될 것은 진실의 규명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그 전설적인 청문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태수 회장은 마스크 뒤에 숨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왜 그토록 무기력했을까요? 다음 시간 전 국민의 혈압을 오르게 만들었던 한보 청문회의 총극을 생생하게 재현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97년 4월 7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 평소라면 의원들의 고성만이 오갔을 그곳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TV 수상기가 있는 곳이라면 다방이든 식당이든 심지어 가전제품 대리점 앞까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한보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부정을 저지른 주범 정태수 총회장이 증인석에 앉아 입을 여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고 그동안 감춰왔던 권력의 치부와 비호 세력의 실명을 시원하게 폭로해 주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진실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기만과 오만으로 점철된 한편의 삼류 부조리극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정태수 회장의 행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환자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모습.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보를 살려내라며 호통치던 재계의 거물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병약한 노인 한 명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재벌 총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정에 설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이른바 휠체어 코스프레의 시초가 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건강 악화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었나? 청와대에 누구와 통화했나? 압력을 행사한 몸통이 누구인가? 그러나 마스크 뒤에 숨은 정태수 회장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국민들의 혈압을 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답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명 모르쇠 전략과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A 의원에게 5천만 원 건네셨죠? 글쎄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기억이 희미합니다. 장부에는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무자들이 적어놓은 것이지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빠져나갔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라며 뻔뻔하게 응수했습니다. 특히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그는 귀찮다는 듯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자금 관계는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뭘 알겠습니까? 이 발언은 한복그룹, 나아가 당시 한국 재벌들의 전근대적인 경영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 경영인이나 임직원들을 동료나 파트너가 아닌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머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조 원의 대출을 승인해준 시중 은행장들조차 그의 눈에는 돈을 내어주는 금고지기, 즉 또 다른 형태의 머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TV로 이를 지켜보던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땀이 저런 자의 주인 노름에 쓰였단 말인가? 라는 탄식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정태수의 태도는 시종일관 오만방자했습니다. 답변 도중 답변하기 싫으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거나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훈계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국회나 국민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식의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왔던 무소불위의 착각 속에 여전히 갇혀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증인석에 불려나온 전직 은행장들의 모습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한다는 엘리트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인 채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제1은행장, 조응은행장 등은 왜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출해 주었느냐는 추궁에 대해 처음에는 사업성을 보고 판단했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외압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은행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며 사실상 외압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는 핵심 질문에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대는 순간 자신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하수인이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동시에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 역시 부실 대출의 공범이자 부패 사슬의 한 고리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국민들이 원하던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패수는 노회한 승부사답게 이미 검찰 수사로 드러난 깃털들의 이름만 몇 개 흘릴 뿐 진짜 몸통으로 향하는 문은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호통은 요란했지만 실속이 없었고 준비 부족으로 정태수의 논리에 말려드는 청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언론은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 정태수의 원맨쇼라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고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태수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분노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의 소란 속에서 비록 정태수의 입으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청문회장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던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지만 차마 크게 부르지 못했던 이름. 정태수 회장이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혹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바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였습니다. 정태수가 지키려 했던 침묵의 카르텔.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깃털들이 다 뽑혀나간 자리, 이제 벌거벗은 몸통이 드러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력의 정점, 서통령이라 불리던 황태자 김현철의 몰락을 다룹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정태수와의 은밀한 커넥션,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드라마. 한보 사태가 어떻게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게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97년 5월, 한보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을 뒤덮은 의혹의 안개는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수많은 깃털들이 뽑혀나갔지만 국민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실 대출과 특혜의 사슬을 설계하고 조종한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의혹의 화살표는 단 한 곳, 청와대 너머의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의 차남이자 그림자 권력의 정점, 세상 사람들이 소통령이라 불렀던 사나이 김현철. 그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한보 사태는 단순한 경제 비리를 넘어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치적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시 김현철 씨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정부 내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도 비서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가와 정계에서는 그를 각하 다음 가는 2인자 혹은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장관, 차관, 공기업 사장, 심지어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들으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현철 씨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았습니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태수 회장이 이 살아있는 권력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정태수와 김현철의 커넥션 의혹은 사실 한보 사태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인허가 과정이나 수조원대 대출 승인은 일개 장관이나 은행장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태수 회장이 김현철 씨의 측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보의 자금이 세탁되어 흘러들어간 종착지에 그 소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그것도 명확한 물증 없이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초기에 검찰은 김현철 씨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섭게 불타올랐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김현철 구속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보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이제 가장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1997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TV 카메라 앞에 선 대통령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바쳤고 금융실명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부패 척결을 외쳤던 그가 아들의 비리 의혹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문을 읽어내려가는 늙은 대통령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비극이자 도덕성을 유일한 자산으로 삼았던 문민정부의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사과일 뿐 수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김현철 씨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비록 한보그룹으로부터 직접적인 돈을 받았다는 대가성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한보뿐만 아니라 대동주택, 두양그룹 등 여러 기업인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 알선 수재 및 조세 포탈가 드러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소통령에게 보험료를 상납했고 김현철 씨는 그 돈을 관리하며 국정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정패수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법적으로 경묘하게 피해갔을지 몰라도 그가 구축해놓은 부패한 먹이사슬 안에 한보 역시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1997년 5월 17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김현철 씨가 출두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재인 중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는 김현철 씨의 모습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국민들의 심정은 복잡, 미묘행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국가의 최고 권력 주변조차 저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가 구속되던 날, 김영삼 대통령은 관저에서 홀로 TV를 지켜보며 긴 침묵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의 수위는 아버지의 명예를 덮는 수위가 되었습니다. 김현철의 구속은 한보 사태가 가져온 정치적 파장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패수라는 파멸스러운 기업가와 그 탐욕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정치 권력의 야합.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보 철강은 공중분해되었고 대통령의 아들은 감옥에 갔으며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가 마비되고 리더십이 실종된 이 혼란의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방향키를 잃고 거친 파도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보의 부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한국 경제를 향해 국제 투기자본과 맹혹한 채권단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한보 리스트와 김현철 스캔들에 매몰되어 서로 사태질을 하고 있던 그 시간, 해외 투자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한국에서 달러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정경유착으로 썩은 기업들에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인식이 월가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올 이야기는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 차갑고도 잔인했던 1997년의 겨울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보 부도가 촉발한 연쇄 부도의 공포와 결국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룹니다. 산미, 진로, 기아, 굴지의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명예퇴직과 실업의 공포가 가정을 덮쳤던 그 시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는 단순히 한 부실 기업의 사망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뚫린 첫 번째 구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제 관료들은 한보 사태는 개별 기업의 특수한 문제일 뿐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엔드 튼튼하다 라며 애써 불안을 장재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보라는 거인이 쓰러지면서 일으킨 진동은 집안을 흔들었고, 그 여진은 곧이어 더 크고 무시무시한 연쇄부도의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1997년의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3월, 특수강 분야의 강자였던 산미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4월에는 국민 소주기업인 진노그룹이 쓰러졌고, 5월에는 대농그룹과 한신공영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는 하루가 멀다고 5호그룹 부도 위기, 5호건설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호해가 나붙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7월에 터졌습니다. 재계 서열 8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기아자동차마저 부도 유예 협약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기아의 몰락은 충격의 차원이 달랐었습니다. 한보가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부실 덩어리였다면, 기아는 기술력과 건실한 이미지를 갖춘 제조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 안전한 기업은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쇄 붕괴의 메커니즘은 잔인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한보 사태로 수조 원을 떼인 은행들이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신용경색 혹은 돈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은행들은 기업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공장을 돌리던 흑자 기업들도 당장 갚아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해 흑자 도산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이 쏘아올린 부실의 파편이 성실하게 일하던 기업들의 심장까지 뚫어버린 셈입니다. 국내 상황이 아비규환으로 치닫자 이번에는 국경 밖에서 불길한 징조가 감지되었습니다.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1997년의 대한민국은 투자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보 청문회를 지켜보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믿을 수 없다. 정치권과 결탁해 뒷돈을 주고받는 나라에 내 돈을 맡길 수 없다.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월가드 기업들의 큰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셀코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1달러에 800원대였던 환율은 900원, 1000원을 돌파하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진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 차입금이라도 빌려와야 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한국 은행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등되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는데도 당시 정부 관료들은 11월 중순까지 외환 위기는 없다, 일본이나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임창열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 선언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국제금융기구의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경제 식민지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TV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정태수가 쏘아올린 탐욕의 화살이 김현철이라는 권력의 방패를 뚫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 것입니다.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의 칼날은 시퍼렇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고금리 정책, 긴축 재정, 그리고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실직의 공포라는 낯선 괴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책상이 치워졌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수만 명의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울역과 지하철역에는 양복을 입은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공원 벤치에는 갈 곳 없는 넥타이 부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무료 급식소 앞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야반도주하는 가족,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뉴스들이 매일 아침 신문 사회면을 도배했습니다. 이혼율은 급증했고 결시가동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역설적으로 당시 가장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찬가였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챙기고 정치인들이 떡값을 챙기며 호의호식할 때 정작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피눈물로 갚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장롱 속에 돌반지까지 꺼내 바쳤던 국민들의 애국심 이면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가 없었다면, 금융 시스템이 그토록 썩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IMF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보 사태는 IMF 위기의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트리거였습니다. 경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서름, 굴욕적인 조건으로 서명한 IMF 양해각서, 그 차가운 잉크 자국 뒤에는 한보라는 망령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청문회에서 주인이 알지 머슴이 뭘 알겠냐고 했지만 결국 그 주인이 저지른 불장난에 타 죽은 것은 힘없는 머슴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잿더미가 된 그 순간, 정작 이 사태의 원흉인 정태수 회장은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죗값을 제대로 치렀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기행은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출소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속이고 해외로 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보 사태의 주범 정태수 회장의 기가 막힌 도피 행각을 추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보석을 호소하던 그가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해외로 밀항했는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에콰도르까지 이어진 그의 11년간의 유랑 생활,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그의 사망 소식과 유골함에 담긴 의혹들. 과연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은 그의 마지막을 파헤쳐 봅니다. 2007년 어느 날,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의 감시망을 비웃듯 유령처럼 사라진 남자가 있습니다. 한보 사태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조 원의 빚더미를 국민들에게 떠넘긴 장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고액 체납자 명단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무려 2,2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 그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도피 행각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으며 그 마지막 장은 기묘한 미스터리로 장식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조차 연출하며 우리 모두를 속인 것일까요? 정태수 회장은 1997년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병과 고령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와 사면을 거듭하며 생각보다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화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학, 당시 학교법인 교비학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신성한 돈을 빼돌려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를 사고 생활비로 탕진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2007년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그는 법원에 지병인 암 치료를 위해 일본에 다녀오겠다며 출국 허가를 요청합니다. 당시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법원은 고령의 환자라는 점을 참작해 그를 믿고 출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간다던 그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으로 장적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게 농락당하며 희대의 황제 도피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은 초라한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정착한 그는 현지 고려인 사회와 정관계의 로비를 하며 또다시 사업을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금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진 앞바다 갯벌에서 쇳물을 뽑으려 했던 그 망상은 중앙아시아의 험준한 산맥에서 황금을 캐내 재기하겠다는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한보 회장이라고 믿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곧 큰 돈이 들어온다, 한국에 갚을 세금 따위는 금광 하나면 끝난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국적을 세탁하고 현지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등 그의 로비 본능은 해외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검찰과 인터폴의 추적망이 좁혀오자 그는 2010년경 지구 반대편인 남미 에콰도르로 거처를 옮깁니다. 에콰도르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치베링이라는 가명의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과야킬이라는 도시에 숨어들었습니다. 무려 11년. 대한민국 검찰이 그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유유자적하게 숨어 지내며 한국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것입니다. 정한근 씨 역시 회사 돈 320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수배자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정한근 씨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아버지 정태수 회장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내민 증거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정태수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의 한 병원에서 심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향년 95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 총수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뜬금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수사당국은 이 죽음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신이 없었습니다. 정한근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 절차를 밟고 시신을 운구하거나 적어도 영사관에 신고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증거를 인멸하듯 서둘러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유골함에 담긴 재가 진짜 정태수의 것인지 아니면 길가에 널린 흙더미인지 DNA 검사로는 확인할 방법이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사망 시점과 신고 시점의 미스터리입니다. 그가 주장한 사망 시점은 2018년 12월. 그러나 정한근 씨가 체포된 것은 2019년 6월이었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정태수가 짊어진 2천억 원대의 체납 세금과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태수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는 순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세금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죽음이 곧 면죄부가 되는 상황,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셋째, 사망 증명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에콰도르 현지 취재 결과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위조된 신분이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으로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지 행정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해 화장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정태수 일가의 과거 행적을 보았을 때 현지 의사나 공무원을 매수해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은 정한근 씨가 가져온 유골함과 사망 증명서 그리고 에콰도르 화장장의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황상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수사관들의 표정에는 찝찝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정태수 회장은 자신의 죽음마저 기획한 것은 아닐까요? 세간에는 그가 성형수술을 하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스위스나 제3국 어딘가에 숨겨둔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하며 여생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믿었던 풍수지리와 역술이 알려준 마지막 생존 전략이 위장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것은 단순한 호사가들의 입방아일까요? 설령 그가 정말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한 줌의 재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225억 원의 체납세금과 한보 사태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혹은 실종을 대한민국 법망을 탈출하는 트주라는 스기라. 끝까지 죗값을 도이는 정하다고 죽음돌은 비더문에 탈출하는 저묻는데 끝까지 죄그무적시로 줄이만 주검죽됩니다. 그는 죽음을 추파린고되 대한민국 법망을 모두 몸 파적호가 재문십다고 그가 죽음은 실종을 통해 대한민들 법망을 다짐합니다. 그까지 죗값을 모두를 벙이다 죽음덜은 비덩을 막기 정마대 당도 창장 그덩 죽음사터여 정태소 말다시에 그가 죽음을 실종을 정마부를 타조는 부들 지게법하더 맞으문 자말마들 모르는 맞음치 시폰이 죽음을 가져 한보를 방덩던 치르고돈 절하고고 덩정정합니다. 그는 죽음 혹은 실종을 정업을 타전한 부들 지게붓하듭니다. 그든 죽음을 정렁족대 조금 서른 바청은들의 법망을 심이다 떠 한늘 그검 죽음 저망은 신전을 보터
죄엄도가 충전입니다. 한보 사태를 맞이만 시당합 포물시 그달 죽음을 대엄 대한민든 죽음을 주가고고 탈출하는 담했는데 그는 죽음 혹은 실종을 차강은 신호거든 죽에 죽음을 쉽정을 탈출하는 담을 극은 실용을 쉽죠 곡은 세가전 잘가줄 쥐계문을 치기쳐는 전당 죽음 그든 죽음을 지금은 폭은 동정들이 부당정 남미당했습니다. 그거 공은 정말은 신민한 거더 사멍 정죽읍니다. 그거 좌안듬업전 한다부 추구와 무달 죽음여 그거 붐은 정문 주구통아 탐동의 뷰당은을 죽음을 정은난데 그거 붕정부동 가덤 죽음을 씹히다 죽음을 씹히덤은 대종으럼은 기저고동 휴가가 통덩시 그전어입니다. 그거 동종 죽음을 씹히에 그 죽을 정령 정정마대 상당 지금다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죗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친 비겁한 영혼. 한보라는 이름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 사회에 빚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긴 추적의 끝에 서 있습니다. 당진의 갯벌에서 시작해 에콰도르의 화장장까지 이어진 한보그룹과 정태수의 일대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압축된 욕망과 부패의 자화상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한보 사태가 2024년에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말 끊어졌는가? 제2, 제3의 한보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유골함과 함께 묻혀버린 진실을 다시 파헤쳐보며 이 비극적인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1997년 1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시작된 한보 사태.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세무공무원 출신의 사업가가 어떻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4위의 거물을 꿈꿨고 그 탐욕스러운 꿈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 그 긴박했던 흥망성쇠의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당진의 갯벌 위에 세워졌던 녹슨 제철소는 이제 현대제철의 이름으로 바뀌어 다시 붉은 샘물을 뿜어내고 있고 정태수 회장이 목숨처럼 아꼈던 음마 아파트는 여전히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보의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한보가 남긴 망령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한보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는 단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기업은 권력에게 자금을 대며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은행은 심판이 아닌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예금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태수 회장 일가가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과 사과 상자에 담긴 뇌물이 오가는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평범한 가장들은 근무후기 운동을 하며 나라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익은 오너가 독식하고 실패의 대가는 국민 전체가 나누어지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이 1997년에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변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IMF의 혹독한 관리체제 하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장들은 더 이상 청와대에 전화 한 통에 무작정 대출 도장을 찍어줄 수 없게 되었고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는 제2의 한보가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과 상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검은 욕망의 카르텔까지 완전히 소멸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한보와 쌍둥이처럼 닮은
수많은 금융 스캔들을 목격해왔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단위는 더욱 커졌습니다. 권력 실세의 이름을 팔고 허황된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며 감시기관을 로비로 무력화시키는 수법. 그 기저에는 여전히 권력에 줄을 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한보식의 성공 방정식이 우리 사회의 무의식 속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갔지만 그가 남긴 성공의 바이블은 여전히 음지에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태수 회장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222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평생 세금을 걷던 세무공무원 출신이 정작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 체납자가 되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그가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며 쓴 돈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었고 우리가 갚아야 했던 공적 자금이었습니다. 범죄자가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무력함. 그것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허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과 자본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금융기관이 본연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때 괴물은 탄생합니다. 당시 한보철강의 부실을 경고했던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했고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비판은 애국심이 없다, 발목 잡기다라는 논리로 매도당했습니다. 맹목적인 성장주의와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결과지상주의가 눈과 귀를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997년의 한보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정태수, 제3의 한보가 어딘가에서 자라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청사진으로 포장된 무리한 자업, 비상식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어른거리는 권력의 그림자. 우리는 이 징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끔찍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IMF라는 차가운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보그룹은 공중분해되었지만 그 파편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한보 스캔들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끄집어내어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또 다른 미제 사건 혹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진실, 파헤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